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들 해주셨는데요. 모쪼록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타이틀은 보시다시피 직관, 이미지, 그리고 지식의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책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내용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다른 내용을 같이 첨가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풀기부터 좀 하시겠습니다. 예, 그림 잘 보시려면 눈 운동도 좀 하셔야죠. 눈풀기부터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형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뭐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선,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나선. 예, 그렇죠. 나선. 또는 소용돌이선, 회오리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선이 뻗어나와서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점점 커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 이런 선을 우리가 이제 나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시는 이 선이 진짜 나선이냐? 예, 나선이냐? 나선이 아니다. 예, 나선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예, 원의 집합입니다. 원의 집합. 큰 원부터 작은 원까지 원들이 모인 겁니다. 나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큰 원부터 작은 원까지 서로 떨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을 따라 돌려서 지금 제자리에 오면은 원이 되겠죠. 근데 위로 오면 나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없는 탓에 돌리는데 좀 에러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쭉, 예, 돌다 보면, 예, 결국 가는 것은 제자리다. 예, 제자리로 왔다. 보시다시피 이런 원들의 모임인데 우리 눈에는 나선처럼 보인다. 그 이유가 뭐냐? 주변의 간섭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띠들이 많이 있죠. 예, 체크 무늬를 이루면서 띠들이 보이는데, 이 배경의 띠들이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다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개 있고 또 겹쳐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것은 마치 무슨 원심력이 작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뭔가 강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런 원심력으로 인해서 원들이 바깥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듯한, 실제 원보다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원이 아니라 나선처럼 보인다. 작은 원이 큰 원하고 자꾸 이어져서 나선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우리 눈에 착각을 줍니다. 이런 이제 착시 현상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움직이는 걸까요? 정지되어 있는 걸까요? 정지되어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정지되어 있다 그러는데 눈은 아니야, 움직이는 거야,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건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눈이 저것을 제대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원들의 집합 같은데, 이 원이 어떤 패턴 무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패턴들이 보면은 역시 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원심력이 작용해서 휘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막 어우러져 갖고 뭐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또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자, 또 이런 이미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무늬, 체크 무늬의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 위에 원기둥이 하나 놓여 있죠. 빛이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들이우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A와 B, 지금 A 어두운 곳이 지금 어두운 무늬 부분과 B 밝은 무늬 부분이 보이는데, A 부분은 빛을 받고 있고 B 부분은 지금 그림자가 들이워 있죠. 그래서 B의 밝기와 A의 밝기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 그걸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A의 밝기와 B의 밝기가 어느 게 더 밝고 어느 게 더 어두냐.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 B가 더 어두워 보이세요? 예. 그 그림자가 들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른 밝은 면보다는 어두워 보이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A쪽. 그렇죠? 예, A쪽이 더 어두워 보이죠. 이 밝게 빛이 떨어지고 있지만 원래 어두운 문이니까. 근데 예. 같은 색깔의 띠를 이어보면 A하고 B가 밝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밝기가 같은 거예요. 예.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이미지가 네.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A하고 B를 볼 때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B가 밝게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막상 A하고 A의 색깔을 B로 이어보면은 똑같다. 네, 차이가 없다.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미지들 원의 집합인데도 나선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인데도 마치 도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에서처럼 밝기가 같은데 달라 보이고, 우리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많다. 흔히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꼭 진실은 아니다. 네. 때로는 한 번 듣는 게 100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네. 우리 눈은 그렇게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눈을 푸셨고요. 예, 요 눈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뱅글뱅글 도는 여성의 실루엣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돈다. 예,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내려주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예. 예, 비슷한 숫자가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예,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는 게 정상?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것이 보일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든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든 둘 다 정상이다. 예, 정상이다. 예.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는 분들은 저게 어떻게 왼쪽으로 돌아? 분명히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는 분들은 지금 저거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오른쪽으로 돈다고 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둘 다 정상이다. 예.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는 분들은 운해를 평소에 잘 쓰시는 분들이고, 예,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시는 분들은 평소에 좌뇌가 활성화되어서 사고하시는 분들이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나 일단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같은 대상을 놓고 보는데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시각적인 대상인데 분명히 돌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왼쪽으로 도는 거로 보이고, 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하 두 사람을 보내서 어떤 대상을 보고 와라. 예,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는다면 예, 그 사람은 도대체 예, 어떤 시각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대상조차도 우리가 볼 때 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예,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얼마나 우리가 다른 시각,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이렇게 예, 다른 시각,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만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풀기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봤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명화인가? 명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 명화냐? 예.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죠. 서양 미술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칭찬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진도 없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도 다 윤곽선이 살아있고 평면적인 그림을 어느 정도 뭐 입체감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평면적인 그런 그림이 압도적이었던 그런 시절에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 같은 그림으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면은 얼굴의 색조가 부드럽게 변하고 그리고 또 그 명암도 부드럽게 변하고 그래서 피부의 그 미묘한 톤도 이렇게 톤의 변화도 느껴지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사실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서 아주 가는 붓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어요. 그 선이 안 보이는 가는 선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겹쳐 그려서 저렇게 아주 그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신비의 미소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섬세한 붓질로 입 주변의 미묘한 근육의 변화, 표정의 변화, 톤의 변화를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림에선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미소가 나옵니다.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묘한 미소가 나옵니다. 그 근육의 미묘한 변화까지 다 표현했거든요. 옛날 화가 같으면 윤곽선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미소 짓는 입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살갑게 다가오진 않는데 진짜 어떤 여인이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특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겹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을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런 살아있는 표정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건 참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어떤 사실성, 살아있는 느낌 이런 걸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이죠. 그래서 아주 그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바로 명화 아니냐. 명화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유명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감히 아니다. 명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명하다고 꼭 그것이 명화는 아니다. 그럼 값비싼 그림이 명화냐? 값비싼 그림.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20세기가 나온 미국의 가장 유명한 미술가죠. 잭슨 폴록이 그린 넘버 5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뭔가 막 어지러워요. 그렇죠? 이 그림은 세워놓고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캔버스 천을 바닥에 깔아놓고 페인트통에다가 에나멜 페인트를 갖다가 걸쭉하게 이렇게 넣어서 작대기 같은 거 또는 큰 붓을 넣어서 찍어서 그 물감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캔버스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렸어요. 그래서 잭슨 폴록 그림 보다 보면 가끔 신발 자국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려서. 담배도 피고 그렸기 때문에 담배째가 막 떨어져서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물감을 수없이 떨어뜨려서 지금 저렇게 아주 그 복잡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형상 같은 건 잘 보이지 않아요. 왠지 좀 우리한테는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20세기 추상화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느냐? 그 경매에서 2년 전에 그 1억 4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요새 환율로 얼마나 되나요? 한 1,600억 원? 그림 한 점에 20세기 화가가 그린 건데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작가인데 엄청난 가격에 이 작품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작품, 이런 작품이 명화냐? 아니다. 값비싸다고 명화가 아니다. 그럼 뭐가 명화냐? 뭐 좀 특별하고 특이한 작품, 이런 게 명화, 걸작이 아니겠느냐? 만존이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메르다 나르티스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 제가, 네. 자, 이 작품 보시면, 예, 캔으로 되어 있죠. 캔을 만든 것이냐? 캔을 만든 건 아닙니다. 캔 공장에 주문했어요. 90개를 주문했습니다. 90개를 주문해서 이 안에다가, 예, 내용물을 30g을 넣었어요. 예, 저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램 30 이렇게 쓰여 있죠. 30g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는 이것을 전시해 내놨는데 젊은 작가의 작품인데 20대의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솔드아웃 돼버렸습니다. 미술관들에서도 사고 개인 컬렉터들도 사고 얼마 받고 팔았느냐? 예, 금 30g 값 받고 팔았어요. 내용물이 30g이니까 금 30g 달라. 값을 달라. 금 30g 값 받고 이걸 팔았습니다.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날개도 친 듯이 팔렸느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예, 아티스트, 작가의 똥이 들어있습니다. 예, 30g, 정확히 30g. 그러니까 작가가 이 작품 만들려면은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저울 들고 가야 되죠. 저울. 예. 30g 떠야 되니까. 31g도 안 되고 29g도 안 되고. 그거 90개 만들려면요. 그 하루에 다 해결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다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 이 작가의 평생 화두가 뭐였느냐? 29세에 요절했습니다. 아깝게도. 근데 이 작가의 평생 화두가 뭐였느냐?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가 있으면, 소용이 되면 의미가 있다 그러고요.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들은 나중에 도그마가 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 그 수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그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인간에게 억압으로 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미가, 모든 가치가 다 돈이라는 것 하나로 획일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왜 의미를 찾았는가? 우리가 왜 의미를 부여했는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한 건데, 의미가 도그마가 되고 의미가 획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억압을 해버립니다. 의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로 이런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 그런 작품이 걸작이 아니겠느냐, 명화가 아니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꼭 그렇게 특별하고 특수해야만 걸작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명화냐? 명화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글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도, 미술사 책에 그냥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면 그건 명화가 아니다. 미술은 중요한 인문학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인문학의 대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술은 또 감상의 대상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깊은 지식이 없어도 예술은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는 저녁노를 감상하기 위해서 저녁노을이 어떻게 벌어지나 그 현상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밤하늘의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몰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움 느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노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고 쭉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왠지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밤하늘의 은하수 바라보고 전율을 느끼다가 우리가 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밀려와서. 그것이 진정한 감상이라는 거죠. 예술작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연을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은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상이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작품인데 남들이 명화라고 부른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명화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그림. 그런 그림이 왜 소중하냐면 이 느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못 될 때가 많아요. 가족들의 요구 들어줘야죠. 예. 돈 많이 벌어오라면 막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 고민합니다. 예. 조직의 요구.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의식하고 살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어버립니다. 예술 감상이 우리한테 좋은 거, 중요한 거는 주체를 회복해 준다는 거죠. 내 안에서 막 느낌이 일어납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의 주인은 납니다.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이게 나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바로 그 작품이 명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술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명화로 지금 이 그림을 꼽습니다. 네. 마스라는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작품인데요. 서양미술사 결혼서 보면 마스라는 화가 안 나옵니다. 네. 뭐 루벤스, 뭐 렘브란트, 뭐 이런 화가들 이름 볼 수 있지만 마스 안 나옵니다. 네. 한마디로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1급 화가는 아니다. 인류 화가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다빈치의 작품이나 뭐 렘브란트의 작품이나 그 작품들보다 이 작품을 저의 명화로 꼽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그림 속에서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음식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로 봐서는 이제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 표정이 너무너무 숙연해요. 예.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마음, 저 영혼 저 깊은 곳으로부터 신을 향한 감사의 그런 어떤 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끝날 것 같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깊이 기도하시는지, 기도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하다 못해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된 고양이가 저 우측 하단에 보면 테이블 막 잡아 끕니다. 할머니 좀 빨리 드시고 남는 생선 저 좀 주세요. 보면 할머니 식탁은 소찬이에요. 연어가 있고 빵이 있고 피클이 있고 끝입니다. 할머니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뭐 지금 벽을 봐도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란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 소찬을 앞에 두고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을 얻은 양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밀레의 그림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 진정한 긍정, 가난하다고 비루해지지 않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을 긍정할 줄 아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힘과 더불어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딱 봤을 때 충격적으로 이 그림이 다가온 게 저희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외손자인 저를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럽에 가서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외할머니가 떠오르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진짜 너무나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림이다. 너무나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마스가 뭐 당대 최고의 화가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굳이 뭐 이것을 양식을 가지고 따지고 어떤 기법을 가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 무슨 루벤스나 렘브란트나 비슷한 시기의 다른 대가들의 그림에 비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을 즐긴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늘리는 게, 그게 예술을 즐기는 게 아니다. 예술을 즐긴다는 것은 질의 문제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좋다면 그 그림을 나는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작가의 그 그림을, 그런 그림들을 계속 찾아보면 됩니다. 감동이 오고, 그럼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깊어지다 보면 저절로 넓어진다.
그 작가와 가까운 시대의 작가들의 그림이 궁금해지고 그것들을 또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 작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금세 가지를 쳐서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상이란 무엇이냐? 감상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예술 감상이 좋은 것은 우리가 짬날 때마다 예술 감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관. 우리말로 하면 육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감. 뭔가 육감으로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느끼고 시대를 느끼고 삶을 느끼고 어떤 직관으로 느끼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지성도 중요하지만 그걸 많이 쌓아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휘둘려서 진정한 감상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감상하는 순간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주인이 돼버려요. 난 그거 막 쫓아가느라고 바빠요. 뭐가 있대는데 여기에 이게 무슨 사조는 어떤 걸 했는데 그러면서 보기 시작하면은 진정한 감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성보다는 더 중요하게 의존해야 될 것이 직관이다. 안에서 확 느낌이 오는 거. 무언가가 나한테 탁 오면 그 그림은 뭔가 나하고 관계가 있는 그림입니다. 뭐가 왔는데 그게 뭔지 궁금해서 계속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벼락을 맞자. 벼락을 맞자. 진정한 감상은 이런 어떤 직관을 통해서 어떤 이루는 교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직관은 추론이나 이성의 작용이 없이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직관도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논리적인 분석이라든지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 영감 다음에 오는 고차원적 지식의 최종 단계다. 지식의 최종 단계래요. 많이 책을 읽고 쌓는 그런 지식보다 더 높은 데에 있는 지식이 바로 직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관이야말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힘이다. 직관은 실행 가능한 행위의 흐름을 순식간에 제시하는 패턴 매칭 프로세스다. 어떤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게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게 전기가 통하듯이 짜라라 그러니까 찌릿하고 가는 그게 이제 매칭 프로세스죠. 탁탁탁탁 맞아가면서 다 흩어져 있던 것이 어느 한순간 어떤 통찰에 의해서 벼락에 의해서 섬광에 의해서 타타타닥 어떤 것들이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이나 이성의 작용을 뛰어넘어서 어떤 고차원 지식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직관이다. 예술 감상은 이런 직관의 힘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술 감상을 하려면 이런 직관의 토대 위에서 감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은 어떻게 발휘되나? 나폴레옹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1793년 18세기 말이죠. 9월에 프랑스 군대가 툴롱이라는 곳을 치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툴롱은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남프랑스의 툴롱이라는 도시를 영국군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영국군이 점령을 해서 지금 프랑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요새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주둔군 사령관, 프랑스 주둔군 사령관은 우리의 목표는 툴롱이다. 무조건 툴롱을 치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나폴레옹은 툴롱을 치지 말자. 우리 지금 전력으로는 툴롱을 쳐서 영국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밑에 레기에트 요새가 있습니다. 작은 요새가 그 밑에 쪽에 레기에트라고 있는데
그쪽을 친다기보다 그쪽을 장악하자.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거기에 주둔하자. 그러면 영국군이 물러갈 것이다. 사령관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영국군들이 바보냐? 딴 요새 가서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왜 물러가느냐? 우리 쳐야 된다. 그래서 사령관이 군대를 끌고 가서 툴롱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결국 사령관의 결정은 오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제 나폴레옹의 주장이 남았으니까 나폴레옹의 말대로 한번 그러면 레기에트 요새로 그 군대를 옮겨보자. 군대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더 이상 싸울 전의를 잃고 후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툴롱을 되찾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그 군 지휘관으로서는 드물게 등고선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등고선 지도를. 그 당시 등고선 지도가 만들어졌지만 군대에서도 그걸 활용을 안 했대요. 근데 나폴레옹은 지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기에트 요새가, 저 아래쪽에 레기에트 요새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 드나드는 영국 해군을 공격한다면 영국 해군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영국 해군은 위에다 대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위에서 밑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영국 해군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마침 그 무렵에 경량포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경량포.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가도 포를 설치할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경량포가 만들어져서 쉽게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기로 끌고 갔습니다. 또 하나, 나폴레옹이 고려한 게 뭐였냐면은 영국군은 전쟁사를 통해 보니까 영국군은 육군은 해군하고 분리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그 해군으로부터 이렇게 그 고립이 되게 되면 영국군은 후퇴하는 버릇이 있다. 그것을 기왕에 영국 그 전쟁사를 공부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영국 육군은 해군과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서로 따로따로 놀던 지식이죠. 나폴레옹의 머릿속에서 등고선 지도에 관한 지식, 그리고 경량포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영국군의 어떤 전쟁사에 관한 지식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었는데 이 툴롱을 쳐야 된다는 이 현실 앞에서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서 조합이 됐다는 거죠. 직관이 작용한 겁니다. 직관이 작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경량포를 끌고 레기에트 요새에 올라가서 해군을 공격하면 영국 육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말대로 실천한 결과 영국군이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불과 3년 만에 그 사령관하고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폴레옹의 뛰어난 점이라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60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는데 이 60여 차례의 전투에서 대부분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이 어떻게 왔느냐? 그것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전투를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직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표와 관련해서요. 밑에 보시면 무조건 툴롱 점령이 목표라고 생각한 사령관. 저 목표가 툴롱 점령이라고 사령관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최대의 이득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법을 찾는 이런 과정으로 그 가서는 곤란하고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주어진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서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향해주는 그것이 목표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렁을 함락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한 사령관,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는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폴레옹의 생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거, 그걸 목표로 잡아놓고 목표를 이루겠다. 못 이룬다는 거죠. 그건 그냥 꿈이라는 거죠. 꿈. 꿈하고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표는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최대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를 그런 식으로 치르게 됐고 전투마다 승리를 했다는 거죠. 왜? 질 전투는 아예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투에서 계속 이겨갔기 때문에 결국은 꿈이었던 것조차 가능해지는 거죠. 작은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꿈이었던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지만 나폴레옹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에 따라 목표를 정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다. 자, 목표를 먼저 정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고 이러면은요, 지성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요, 순간 이 상황의 흐름을 보고 거기서 방법을 찾고 거기서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직관이 움직입니다. 직관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순간적으로 하나로 엮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가 직관력을 키워준다. 미술 감상도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지성 중요하죠. 지성 중요한데 직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지성을 중시한다. 직관의 중요성에 비해 직관을 좀 무시한다. 모든 인간은 지성과 직관력을 함께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직관력보다 지성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관력이 더 고차원적인 사고의 힘이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술 감상이 이런 직관력을 키워주는 이유, 그것은 직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유할 때 언어적으로 사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간은 언어적으로 사유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의존해서도 사유를 합니다. 상상력이란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형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영어로도 imagination이죠. 이미지, 상을 네이트, 만들어내는, 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어가는 그런 사고가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으로만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의존해서도 사유한다. 어제 일을 기억해보면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만나면 다른 말을 해야 되겠다. 언어적인 사유죠. 근데 이것만 있냐는 거죠. 어제 상황이 막 떠오릅니다. 어제 이미지, 그 사람의 환한 얼굴, 그 분위기, 이미지가 막 다 같이 떠오른다는 거죠. 언어적인 사유와 이미지에 의존한 사유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유는 언어적인 사유에 기반한 사유다. 그런가 하면 직관적인 사유는 이미지 사유에 기반한 사유다. 이미지 사유가 어떤 때 작동이 되느냐?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그럴 때 이미지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재원을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서 사는 경우도 있죠. 논리적으로.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상품 이미지,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이런 거 보고 산다는 거죠. 소방관이 화재 현장, 응급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기서 매뉴얼을 막 보고 무슨 구조 방법에 대한 무슨 텍스트들을 읽고 그것들을 떠올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 많은 소방관일수록 유사한 상황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어떤 화재 현장에 투입됐을 때, 응급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실수한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있고, 그런 게 막 떠오른다는 거죠.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막, 떠오르면서, 영상처럼 떠오르면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이제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미지 사유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때의 이미지는 꼭 시각적 이미지만은 아니다. 청각적 이미지, 무슨 후각적 이미지. 감각은요,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우리 오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각. 새소리. 안 들리는데 귀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들려요. 청각 이미지. 막 새소리, 막 뻐꾸기 소리, 소쪽 새소리, 뭐 종치는 소리. 다 이미지들이 있어요. 후각.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감각은 경험을 갖다가 이미지로 정보화해서 그걸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 안에 중요한 정보로 갖고 있어요. 이미지는 함축적이에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명료하게 분석되지도 않고 이렇게 분해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다량의 정보가 들어있고 그 이미지들은 다른 이미지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아까 직관이 그 패턴 매칭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제 그 이어진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버리면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어떤 창의력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디자이너 김영세 씨가 아이리버 디자인을 할 때, 아이리버 MP3 디자인을 할 때, 이분의 디자인으로 아이리버 MP3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죠. 이분이 가족들하고 하와이를 휴가를 갔대요. 휴가를 가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워낙 바쁜 분이다 보니까 휴가 중에도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약속을 하고 가족들을 놔두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는데 딸아이가 아빠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못하니까 아빠가 만든 MP3에다가 줄을 달아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목에 걸어주더래요. 아빠 우리하고 식사 못하는 대신 이거 목에 걸고 가세요. 가족 생각하라는 거죠. 가족이 같이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갔다는 거죠. 이거 딸이 준 건데 손님 만난다고 벗을 수도 없고 그냥 걸고 갔답니다. 그래서 손님 만날 호텔로 들어가는데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목에 너무나 예쁜 카메라 걸고 계십니다. 카메라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MP3인데 그걸 카메라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 직관이 작용했죠. 섬광이 그냥 벼락이 딱 쳤습니다. 이거 MP3인데 어떻게 이걸 보고 카메라라 그러지? 그러면서 MP3 기능에다 카메라 기능을 더해보면 어떨까? 컨버전스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죠. 그런 복합기기가 없을 텐데. 그래서 손님하고 만나서는 건성으로 이야기하고 머릿속으로는 막 그 디자인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호텔로 들어와서는 스케치를 해갖고 그 제품 출시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의 아주 최고의 디자이너들에게 주는 IDEA상이라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MP3 이미지가 카메라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게 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만들었죠. 유명하죠. 우리가 금속활자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와 우리의 금속활자는 좀 다르죠. 우리는 금속활자를 만들었어도 목판 인쇄할 때하고 인쇄 방법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판을 갖다 밑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잉킹을 합니다. 종이를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문지르는 도구를 가지고 문지르죠. 그러면 종이에 잉크가 묻어서 인쇄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꼼꼼하게 이거를 계속 문질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대면을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면을 인쇄를 하려면 먼저 인쇄된 부분을 또 문질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책 그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도 보면 앞뒷면 인쇄 안 돼 있어요. 종이 긴 거 한 면에만 인쇄해서 반으로 접습니다. 그렇죠? 양쪽 면을 한 면에 다 인쇄해서 반으로 접고 재본을 해요. 그러면 가운데 이 하얀 빈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 2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장, 접힌 2장이 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쇄인데 구텐베르크 인쇄는 뭐가 다르냐면 프레스로 활판을 위에서 눌러 찍는 거예요. 찍으니까 금방 인쇄가 됩니다. 한번 누르고 떼면 돼요. 프레스로 눌렀다가 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면도 인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죠. 빠른 속도로 책을 찍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혁명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혁명인데 구텐베르크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유럽에서도 그전에는 다 이렇게 종이 놓고 문지르는 인쇄를 했는데 우리는 금속 활자 만들고도 찍을 생각을 못 했는데 구텐베르크는 어떻게 찍을 생각을 했는가? 연상입니다, 연상. 그냥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예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우연히 어느 날 포도주 축제에 가게 됐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뭐 흥미가 없죠. 아무 흥미가 없죠.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포도즙 짜는 기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포도 다 발로 눌러서 짰거든요. 즙이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누르면 밑으로 나와서 그 즙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포도즙 짜는 기계를 만들어 갖고요. 프레스를 돌리니까 판이 위에서 내려와서 포도를 막 누릅니다. 꽉 점점 세게 누르면서 밑으로 막 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밌다. 어떻게 저런 거 만들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인쇄가 생각난 거죠. 종이를 위에 얹고 인쇄할 게 아니라 저렇게 위에서 판으로 눌러 찍으면 훨씬 인쇄가 쉽겠다. 빨리 할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가 온 거죠. 바로 그런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 그래서 직관이 작용할 수 있었다. 직관은 그렇게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로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지로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감각을 키워야 된다. 감각을 고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감각을 좀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을 감각적으로 처리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고 요령만 피우고 그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할 때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다. 감각은 저차원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도 있다. 아까도 그 슈타이너가 이야기한 대로 최고의 지식일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좋은 미술 작품을 보는 안목,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이를테면 와인을 예로 들면 그 와인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맛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건 고도의 감각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감각들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달인에 관한 TV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달인들 너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게 인텔렉트가 작용해서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으면 동전이 몇 개가 정확하고요. 뭐 어떤 분은 딱 손만 대도 온도가 몇 도인지 압니다. 미묘한 0.1도, 2도 차이도 구별해냅니다. 감각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죠. 그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감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사유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직관력을 갖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언어는 좌뇌, 이미지는 우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합리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계몽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이성적인 가치를 중시한 시대에는 근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좌뇌를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온뇌의 시대다. 좌뇌뿐만이 아니라 우뇌도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꿈도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 사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잠들면 의식의 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적인 사유, 논리적인 사유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안 이어져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지 사유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돼요. 이미지는 유사한 다른 이미지를 부르고 다른 이미지를 불러서 이런 매칭하는 거거든요.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내가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산 손잡이가 예를 들어서 갈고리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우산을 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돌아봤는데 우산 손잡이가 아니라 무슨 아주 차가운 갈고리예요. 그거 보니까 위에 레이스 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후쿠 선장손이에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후쿠 선장이 악마 같은 웃음을 웃으면서 막 나를 갖다가 잡으려고 그래요. 놀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 꿈에서 보면 이런 꿈 우리가 많이 꿉니다. 아까 분명히 우산 손잡이였는데 이게 후쿠 선장 손이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잡고 있었는데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우산의 손잡이가 후쿠 선장의 그 갈고리를 매칭해서 불러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프로이트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어떤 그 작용이 있든 무의식의 작용이 있든 어떤 작용이 있든 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매칭해서 일어나는 거다. 꿈은 왜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가? 이미지 사유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사유는 연상의 형식, 이미지 매칭 프로세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밑에 나오지만 그런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거, 어떤 상상이라는 거, 창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아주 함축시켜 갖고 우리한테 이제 저장시키는데 일종의 그 압축시키는 거죠. 압축이 이제 이런 이미지로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압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저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상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만 그 상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형태의 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쉐입이나 정확한 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인상과 표정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얼굴 지금 떠올려서 코의 길이와 눈의 길이의 비례가 몇 대 몇인지 정확하게 형태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형태는 우리 기억 못합니다. 절대 기억 못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인상과 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의 인상을 기억해요. 사물의 형태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형태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따주 보면 형태는 틀릴 때도 많아요. 이를테면 경찰이 범인 잡으려고 몽따주 만들면 형태는 틀릴 때도 많은데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범인을 구별해내요. 왜? 인상과 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몽따주 만들 때도 중요한 건 인상과 표정을 포착해내는 거지 정확한 형태를 포착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 피카소가 그린 프랑스와즈 진로라는 여성의 모습인데 진로의 모습은 오른쪽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갸름하고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죠.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가로로 긴 형태입니다. 그리고 뭔가 무슨 식물 같아요.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피카소가 원래는 프랑스와즈 진로를 갖다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그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리다가 포기하고 이건 당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그릴 거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앉아있는 모습을 난 본 적이 없어. 지금 모델을 서면서 앉아있는데 모델로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프랑스와즈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당신은 굉장히 독립적인 여자예요. 당신은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기대는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서 있는 여자예요. 난 당신을 앉아있는 여자로 그릴 수가 없어. 서 있는 여자로 그렸어요. 이렇게. 독립적이라고. 그리고 그 갸름한 얼굴이었지만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이 여성이. 피카소가 사귄 여성 중에 유일하게 피카소를 찬 여성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피카소가 다 찼는데 이 여성이 피카소를 차버렸어요. 당신하고는 더 못 살겠다. 관둬라. 관두자. 나 떠난다. 피카소가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찰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랬던 여성이에요. 그 카리스마가 저 어떤 태양 같은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갸름하게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와즈 진로의 어떤 인상과 표정,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 이미지는 이런 함축성을 갖고 있다. 이 이미지 정보는 그게 언어 정보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정보는 아닌데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다. 카르시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처칠의 모습이죠. 영국 수상 처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처칠의 모습을 아주 가장 처칠답게 찍은 그런 대표적인 사진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카르시가 이 작품을 찍을 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였냐면 2분이었대요. 2분. 사진 찍는데. 워낙 처칠이 바쁘다 보니까 수상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2차 대전 중이고요. 한 방에서 막 그 손님 접견하고 회의하고 다른 방에 또 가서 회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복도에서 지나가는 시간 동안 2분을 주고서 사진 찍으라는 겁니다. 사진 작가한테. 카르시가 고민이 되죠. 이거 어떻게 2분 안에 처칠을 처칠답게 찍을 것인가. 처칠이 막 이제 업무 끝내고 나왔대요. 빨리 찍으라고 이제 막 시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시가 하나 딱 물고서 이제 쉬면서 찍으려고 이렇게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카르시가 다가가더니
아무 얘기도 없이,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시가를 딱 잡고선 입에서 그대로 빼댑니다. 딱 잡아 빼갖고 딴 데다 놓고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거죠. 얼마나 수상히 당황했겠습니까? 사진작가가 사진 찍겠다고 와서 아무 무슨 신뢰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기가 지금 회의하느라고 아주 녹초가 돼갖고 지금 가까스로 씨가 꼬나 물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멋대로 빼버린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지금. 거기다 카메라들이 되니까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화가 나서 바로 그 모습을 찍은 거죠. 처칠을 가장 처칠답게 찍은 사진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카르시가 찍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처칠 다음이었죠. 처칠의 인상, 표정, 그걸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이런 어떤 직관, 이런 이제 직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주영 전 회장도 직관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52년 12월, 아직 이제 우리 한국전쟁 중이었죠. 부산 대연동 유엔군 묘지로 유엔 사절단이 이제 오게 됐답니다. 근데 그때 겨울이다 보니까 아주 황량했대요.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잔디를 좀 덮어달라. 묘지. 사절단이 오는데 전물자들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묘지가. 좀 덮어달라.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양잔디 없었거든요. 금잔디만 있었죠. 다 노랗게 돼 있는데 그거 덮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낙동강 연안에 보리밭을 갖다가 샀다는 거죠. 그리고는 트럭 30대를 동원해서 그 보리들을 싹난 거를 다 실어다가 묘지 위에 다 덮었다는 거죠. 잔디밭이 아니라 보리밭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파릇파릇한 보리가 싹을 틔우고 있었고, 유엔군 사절단은 와서 무사히 참배하고 가고, 미군 사령관은 경탄을 하면서, 야, 잔디가 없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보리라는 얘기를 듣고는,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매칭, 패턴 매칭 이런 어떤 연상을 통해서 직관이 작용한 거죠. 알렉산더의 직관력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매듭이 있죠. 프리기아라는 곳에 왕이 없었는데 신탁을 받아보니까 내일 아침에 바퀴가 2개인 차를 타고 오는 귀인이 왕이 될 것이다.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막 기대가 돼갖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다는 거죠. 어떤 귀인이 올 것인가. 아주 화려한 이륜 황금마차 같은 것을 생각했겠죠. 근데 어떤 농부가 달구지를 타고 오더라는 거죠. 바퀴 2개 달린 달구지를 타고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신탁에서 분명히 바퀴 2개 달린 거 타고 오면 왕시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농부를 왕을 시켰죠. 그 사람이 고르디아스인데 자기 수레를 기념해서 이것을 기둥에다가 성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놨는데 끝이 안 보이게 묶었다는 거죠. 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매듭과 관련해서 신탁이 내려지기를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전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풀려고 노력했는데 풀지를 못했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여기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도 역시 풀려고 해보니까 아니 무슨 실마리가 있어야 끝이 있어야 뭐 풀 수가 있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때 알렉산더가 생각해낸 게 칼로 자르자 그냥. 칼을 들어서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푼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잘린 걸 어떻게 풉니까? 잘려버린 거는 다시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죠. 그러면 종국적으로 알렉산더 자신이 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르는 게 푸는 거다. 이 사실을 알렉산더가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르고 결국 아시아의 지배자가 됐다. 그런 어떤 직관의 대가입니다. 유명한 어떤 창조적인 그런 작업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의 어록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라는 그런 이제 그 희곡을 쓴 에드워드 올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온다. 의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의식에서 진행되던 생각을 의식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내 창조 과정이다. 예. 무의식 속에서 숙성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이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이 진행되고 직관에 의해서 그것이 표출되고 그것을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옮길 때 창조 과정이 된다는 거죠. 난단 딜레칸이라고 하는 인도의 인포시스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세계적인 리더 20인에 선정이 된 사람이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가운데도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늘 서로 다른 것들을 새롭게 배치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배열하면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기회가 느닷없이 생긴다. 중요한 건 느닷없이. 직관이라는 게 그런 거죠. 느닷없이. 그래서 다른 것들 다른 거니까 우리가 구별해 놓고 있었는데 의식은 그걸 구별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이어보면 갑자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미국의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굉장히 그 창조적인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창조성을 직관, 이를테면 육감이라고 생각한다. 창조자는 개방적이어야 한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시간을 정해놓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로써 창조, 직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감상하는 행위도 우리의 어떤 이런 직관력을 키워주는 행위고 직관을 통해서 예술가와 창조자와 만나고 삶과 만나고 세계와 만나고 나 자신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를 좋아한 엘레나라는 소녀 이야기인데요. 엘레나는 지금 그림에 보는 소녀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죠? 엘레나가 가족 사진 찍었습니다. 동생 그레이스, 엄마 아빠. 아주 미국의 평범한 그런 서민 가정의 아이인데 얘는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피카소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미술관에서 얘가 사는 곳이 신시내티였는데 얘 그림하고 피카소 그림을 같이 걸어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얘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근데 모든 아이들 그림 잘 그리는 아이면 무조건 미술관이 다 그렇게 해주느냐? 그건 아니었죠. 이 미술관이 이 아이의 그림을 전시해준 이유는 이 아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림 잘 그리고 그림 너무 좋아하고 피카소를 너무 좋아하고 피카소 그림하고 한번 같이 전시를 해주자. 전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결국 뇌종양으로 죽고 맙니다. 죽고 말죠. 근데 뇌종양에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엄마 아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으니까 뭘 했느냐.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건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사랑의 하트. 굉장히 예쁘죠. 6살짜리가 아주 그림 잘 그립니다. 얘가 이런 이제 그 뭐 간단한 이런 그 그림 그리고 글을 써갖고 어떤 소통을 시도합니다. 보면 I love you, mom, dad 이렇게 써서 뭐 철자법은 틀리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뒤에는 연필로 엘레나 이렇게 쓰고 뭐 하트도 그리고 자기 얼굴도 그리고. 근데 이렇게 그린 그림들 이것들을 갖다가 집안 여기저기다 숨겨놔요. 그래서 얘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얘가 이런 것을 그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 소품함을 여는데 갑자기 이런 쪽지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막 반갑기도 하고 다시 슬프기도 하고. 그것 소중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5일 지나서 아버지 청바지 주머니에서 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우연으로 생각했대요. 그냥 애가 어떻게 잘못 넣었거나 뭐. 근데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책갈피 속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 뒤져봤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상해서. 그러니까 막 책 속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CD 케이스 속에서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그 장식품 모아놓은 상자 속에서 나오고 옷장 속에서 나오고 오만 군데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런 그 그림 또 이런 어떤 쪽지가 한 150여 개 정도 됐다 그럽니다. 굉장히
아이가 많이 그려놓은 건데, 예.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간혹, 예. 어디서 생각지 못하던 곳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답니다.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받았다 그러는데, 예. 마지막 한 장은 안 펴보고 있답니다. 왜냐면 마지막 한 장 펴보면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는 것 같아서, 예. 놔두고 혹시 새로운 게 또 나오면 그거 이제 안 보고 이제 지금까지 안 보던 거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이가 죽고서 굉장히 슬펐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이하고 대화한다는 느낌에 너무 부모 입장에서도, 예. 아이가 고맙고, 아이가 죽음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결코 알지 말았으면 하고 아이를 이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부모하고 소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명화라는 거죠. 이런 게. 이 부모한테 이거보다 더한 명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그림이란 이런 거다, 이미지란 이런 거다, 감상이란 이런 거다, 이런 어떤 소통이고 결국은 이런 소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타성이나 어떤 습관이나 젖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아이가 쓰고 그린 거고요. 뭐 밑에 보면 자기 동생 그레이스를 위해서 그 그레이스 사랑한다,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그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어떤 주인이 되어서, 느낌의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감상을 해 나가다 보면 미술의 여러 현상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또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지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또 우리는 어떤 주체적인 그런 그 느낌과 또 새로운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보다 이제 복합적이고 유익한 이런 감상이 되겠죠. 그런 어떤 그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키워드 6개를 뽑아봤습니다. 스탕달 신드롬, 누드의 역사, 인상파와 미디어, 바니타스, 게슈탈트 시프트, 대페이지망 꼽아봤는데요. 이것들을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림들을 간략히 그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달 신드롬은 뭐냐? 걸작 미술품을 보고 갑자기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우울증, 현기증, 전신마비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그 요즘 신종플루 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안정제를 먹거나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오면 대부분 회복이 된다 그럽니다.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이름은 1979년에 피렌체의 정신과 의사 그라치엘라 마게리니가 명명한 겁니다. 모두 107건의 임상 사례를 이제 학계에 보고했고요. 피렌체에서는 지금도 매년 평균 12명 정도가 이 스탕달 신드롬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람이 12명. 걸리는 사람이 12명이 아니라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람이 12명. 명화를 보고 막 쓰러지는 거죠. 픽픽픽 막 쓰러집니다. 근데 왜 스탕달 신드롬이냐? 무노 스탕달이 피렌체에 가서 산타크로체 교회에 갔다가 조토의 그림을 보고 조토의 벽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오다가 현기증을 일으키고 막 쓰러질 뻔합니다.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그걸 자기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탕달의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마게리니가 스탕달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 고흐가 바로 이런 스탕달 신드롬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죠.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을 보고서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개관한 첫 해 화가를 꿈꾸는 반 고흐도 보러 갔죠. 들어가자마자 렘브란트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 앞에서 그냥 멈춰 섰버렸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요. 부부가 그려져 있는데 유대인 신부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거는 남자가 이삭으로 추정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여자가 리브가, 이삭의 부인 레베카, 뭐 리브가 혹은 레베카, 그렇게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유대인 신부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남편이 살포시 아내를 끌어잡아 당기고요. 아내는 부끄러운 듯 남편에게 이렇게 안깁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수많은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번번이 채였던 반 고흐 입장에서는 그 개인사와 더불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 굉장히 그 거친 어떤 마티에르 효과. 저 남자의 옷 보면요, 저건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 팔레트 나이프라 그래서 예, 그림 그리는 칼로 이렇게 막 물감을 막 덕지덕지 발라서 우들두들하게 그린 겁니다. 그 반고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예, 거칠고 막 이런 거. 감동이 막 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이 미술관 얼마나 큰데 이 작품 다 보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냐. 빨리 가자.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가 충분히 볼 때까지 보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라. 중간에 만나자. 친구가 먼저 갔습니다. 한참 도는데 반고가 안 쫓아오더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계속 돌다가 폐간 시간이 됐습니다. 반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막 헤매다가 혹시나 싶어서 반고가 멈춰섰던 그 자리, 유대인 신부 앞으로 가봤대요. 계속 서 있더라는 거죠, 반고가. 이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더 볼래도 볼 수가 없다. 폐간 시간이다.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자. 사람들이 재촉한다. 그때 반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자리에서 2주간만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림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 목숨에서 10년이라도 떼어주겠다. 10년하고 2주하고 바꾸겠다는 거죠. 이 밀도 높은 2주는 그냥 평범한 인생 10년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꼼짝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런 스탕달 신드롬 꼭 우리가 겪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사랑도 불같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은은한 사랑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랑이든 사랑만 하면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은한 그런 어떤 감동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스탕달 신드롬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언제 주의는 해야 된다. 그래서 피렌체 요주의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2군데를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피치 갤러리에 보티첼리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들이 있는데 요주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잘 쓰러진답니다. 우피치의 방에 있는 보티첼리의 방에 있는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는 바다에서 탄생했다 그러죠. 그래서 누드의 여인이 바다 위에 서 있다. 밑에 파도가 막 치고 있거나 아니면 조가비가 있다. 그러면 뭐 100이면 100 다 비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너스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왼쪽에서 서풍과 미풍이 바람을 불어줘요. 남자가 서풍이고 여자가 미풍인데 바람을 불어서 막 비너스를 무트로 보내요. 근데 바람이 꽃바람이에요. 바람을 막 부니까 꽃이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서풍은 유럽에서는 봄바람입니다. 우리는 남풍이 봄바람이죠. 바다가 남쪽에 있으니까. 근데 유럽 대륙은 아프리카가 막고 있어요. 남쪽을. 그래서 난류가 서쪽으로 대서양 따라서 쭉 올라와서 서풍이 불게 되는 거죠. 서풍이 봄바람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비너스는 봄의 여신이다. 미의 여신은 봄의 여신이다. 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봄바람을 타고 무트러 가는데 때의 여신, 계절의 여신이 망토를, 봄의 망토겠죠. 펼쳐서 비너스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S라인, 잘 살아있는 이 그림, 그 르네상스의 개화, 기독교 천년의 세계가 이제 막을 내리고 휴머니즘에 기초한 그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꽃피는 그 무렵에 그 이미지를 갖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직 중세적인 요소가 남아있으면서도 또 르네상스적인 요소도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주의 장소 2번째가 이 다비드 상하. 너무나 멋진 남자가 누드로 서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이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을 잃었겠습니까? 아카데미아 갤러리는 이제 피렌체의 그 미술 학교에 세워진, 옛날에 미술 학교에 세워진 갤러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 작품 다른 게 몇 점이 더 있는데, 노예상 같은 것들. 아주 뛰어난 걸작의 하나로 꼽히죠. 돌이 긴 돌인데 그 긴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전에 조각가들이 2사람이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돌이 너무 길기만 하니까 뭔가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부피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물론 반으로 자르면 그만큼 이제 부피는 늘어나서 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돌이 아깝지 않습니까? 큰 거 하나인데 반으로 자른다는 게.
오늘날이야 뭐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면서 뭐 다 쉽게 캐오지만, 날라올 때도 뭐 얼마든지 쉽게 날라오지만, 그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돌 하나 만들려면요, 잘라오려면 그거 힘듭니다. 그 구멍 내갖고 나무 박고 거기다 물 줘서 나무가 불어나면 그 금이 크래기가 갖고 돌 그거 따라서 이제 쪼아갖고 깨갖고 나오는 거고, 그거 얼마나 힘들게 큰 거 갖고 왔는데 이걸 반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까? 계속 놔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그 긴 돌을 갖다가 거의 끝에서 끝을 다 이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거친 자국 일부를 놔뒀어요. 끝 부분을 살짝. 그래서 나는 끝에서 끝까지 다 이용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작품인데 지금 보면 골리앗을 꼬나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저 눈초리, 뒤로 살짝 기운 몸, 이런 것들이 긴 돌을 답답하게 만들질 않고 무언가 이 공간 안에서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이런 인상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작이 된 작품이죠. 이 작품도 우리가 그 앞에서 주의해야 되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누드 미술과 관련한 작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게릴라 걸스는 미국의 여성 미술가 그룹인데 항상 고릴라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지금 현역 화단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인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게릴라 걸스가 앵그르의 그림 오달리스크에다가 또 고릴라 가면을 씌워놨어요. 그리고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앞에 붙였습니다. 그 주위에 쫙 붙였어요. 이거를. 거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은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어야만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그 근대 미술 섹션에 걸린 그 그림의 작가의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은 3%도 안 되고, 작가들이 다 남성이고 97%는. 그런데 누드화 있는 데 가서 보면은 누드화의 83%가 여성 누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메트로폴리탄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모델이 돼서 그림으로 그려져야만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이거 성차별 아니냐. 이 포스터가 붙고 나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뭐 갤러리들도 남성 작가들만 전속하고, 그런 데 가면 여지없이 이런 것들이 붙고, 그래서 많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그룹이고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드 미술하면 여성이 주된 대상이었다라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 미술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드 미술의 기원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전기 그리스의 누드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남성을 옷을 입혀서 표현하는 건 그 당시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했어요. 여성을 옷을 벗겨서 표현하는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남성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이 되다가만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명의 흔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옷을 입힙니다. 남성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누드로 표현합니다. 그런 관습이 그리스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건 헬레니즘 시기에 들어와서입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가서 좀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양 미술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오게 되면, 19세기쯤 오게 되면 누드 미술 그러면 그냥 여성 누드가 압도적인 게 되죠. 이 남성을 왜 이렇게 누드로 표현했느냐?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으로서 인간을 표현한 것이고, 그 인간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여성 누드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남성 누드는 보면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떤 타자적이고 객체적이에요. 지금 이 조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톤이라는 두 사람이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게이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르모디오스인데, 이 조각이 이제 그 그리스 민주정에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압제자를 제거하려는 영웅이기 때문에 추앙하느라고 만든 겁니다. 참주 히피아스와 그의 동생 히파르코스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히피아스는 죽이지 못하고 동생 히파르코스만 죽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폭군한테 도전했다는 게 민주정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하르모디오스와 아리스토게이토는 연인이었습니다. 연인이었는데 그리스는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문명이죠. 근데 히피아스의 동생 히파르코스가 자꾸 하르모디오스한테 와서 찝쩍거립니다. 내 애인이 되라. 아리스토게이톤하고 그만 사귀고 내 애인 되라. 그러니까 아리스토게이톤이 화가 난 거죠. 둘이 그래서 모의를 해서 히파르코스를 살해합니다. 그게 기원전 514년의 일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 민주정이 들어서고는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리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웅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만든 거죠. 그리스 시대의 조각을 로마 시대에 모각한 겁니다. 남성은 이렇게 누드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성 누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동적이고 타자적입니다. 지금 비너스가 탄생했어요. 역시 바다 거품이 일고 있죠. 바다에서 탄생했는데 큐피드들이 날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너스의 저 자세를 보세요. 굉장히 취하기 어려운 포즈입니다. 얼굴 이쪽으로 돌렸죠. 근데 가슴은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근데 거기서 또 허리 아래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근데 왜 이런 자세를 취했느냐? S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해줘야 앞에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그 바디라인이 아주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 여인의 이 누드는 보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는 사람은 누구냐? 남자라는 거죠. 남자를 관객으로 설정해 놓고 이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누드인데 여성이 누드로 그려진 것은 남성 누드와 같은 완전한 인간, 우주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자의 시선에 들어온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다. 그래서 보는 자는 남성이 되고 보임을 당하는 자는 여성이 된다. 시선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보는 자는 항상 우위에 있는 거죠. 보임을 당하는 자는 그만큼 어떤 피지배자의 입장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여성 누드에는 보면 그 여성 누드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가 깔려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의 발달과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중에 인상파는 미술 어떤 사조의 흐름 속에 그 자연적인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술 외적으로 산업화 이후에 미디어가 급격히 발달함으로써, 통신 미디어, 교통 미디어 이런 것들이 급격히 발달함으로써 그것이 그 미술에 영향을 줘서 또 만들어진 그런 유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다게르 타입으로 찍은, 다게르라는 사람이 찍은 땅굴대로 파리의 거리인데요. 굉장히 밝습니다. 사진으로 거리를 찍어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전에 풍경화들은 다 어두웠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밝아요. 이런 사진의 영향에 의해서 화가들이 그림을 밝게 그리게 되는 거죠. 밝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상을 본다는 것은 대상 자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거다. 그렇죠? 광학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려야 될 것도 결국 대상이 아니라 빛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파리대로의 이 무렵에 지금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고 마차도 안 다니는데 저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두 사람이 보여요. 구두 닦는 사람하고 손님하고. 두 사람만 보이고 사람들이 왜 안 보이느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랫동안 노출을 해야지 찍혔기 때문에 그때는 사진이 그 정도 노출하고 있으면 한 30분 노출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찍힐 수가 없어요. 근데 구두 닦는 사람 오랫동안 구두 닦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사진에 찍힌 거죠. 드가도 사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왼편에 모델 사진으로 찍고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의 역량이 그림을 밝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도도 막 바꿔놔요. 그전 화가들은 중앙 가까운 곳에 주제를 놓고 부주제나 다른 소품들을 이렇게 어떤 역학 관계를 고려해서 배치를 했는데 드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꽁꼬르도 광장에 이 백작을 한 사람 그렸고 백작의 딸들을 그렸는데 백작이 주인공인데 중앙에서 한참 오른쪽으로 처져 있어요. 그것도 시선을 이쪽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막 바트해져 버렸습니다. 빡빡하게
그림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 허리가 잘려버렸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그렸어요. 허리가 잘린다든지 발목이 잘린다든지 이거는 금기사항입니다. 발이 다 보이게 하거나 허리가 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퇴부 있는 데서 무릎 위쪽에서 자르든지 적정한 선에서 잘라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잘라요. 더 가관인 거는 왼쪽에 서 있는 신사는요, 세로로 잘렸어요.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성이고 구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느냐? 사진기 때문에. 사진 찍다 보면 막 잘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스냅으로 찍다 보면. 그 경험이 이렇게 잘리게 만든 거죠. 빛을 그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빛은 찰나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사람 관계라는 게 다 찰나예요. 과거에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골 마을에서. 대도시가 돼버리니까 19세기 들면은 런던을 필두로 해서 다 메트로폴리스가 되죠. 파리, 베를린이 다 100만이 넘는 도시가 돼버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차들, 기차가 만들어지고 막 모든 게 다 스쳐 지나가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의 어떤 구도만큼 생생한 게 없다. 이렇게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술의 논리에 의해서만 발달하는 게 아니다. 미술 외적인 논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기차가 발명되고 이제 철로가 놓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기차를 타고 막 다니게 되죠. 사람들이 피크닉도 다니고 레저 생활이 활발해집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최초의 패키지 여행이 만들어지죠.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패키지 여행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레저도 계획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도 다 중산층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같이 기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림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튜브 물감이 없었다면 세잔도 없었고 모네도 없었고 피사로도 없었다. 인상파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튜브 물감 때문에 인상파가 생겼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화가들이 물감을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안료를 갈아갖고 미디엄을 섞어서 다 직접 만들었어요. 스튜디오에서 그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나가서 그리려면요 어디 담아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용기 있습니까? 뭐 락앤락 같은 거 있습니까? 없죠. 어디다 담아가느냐? 돼지 오줌포에 담아갑니다. 그러면 20색만 하더라도 돼지 오줌포 20개예요. 이거 들고 가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송곳 같은 걸로 찔러요. 그래서 물감을 짜서 쓰는데 잘못 찌르면 터집니다. 다 뒤집어 써요. 굉장히 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아주 안 좋아요. 사람들이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진 않죠. 근데 1841년에 존 랜드라고 하는 미국 화가에 의해서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되고 50년대부터 유럽에서 상용화가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판매 카탈로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너도 나도 간편하게 물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외 스케치가 자유로워지고 인상파 회화가 발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튜브 물감이 나오면서 중요한 또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성 화가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여성들은 그 작가들의 스튜디오에 가서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튜브 물감이 만들어지고 이 조립식 이디젤이 나오면서 집안에서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파 무렵부터 그전에는 여성 화가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인상파 무렵부터 막 여성 화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베르트 모리조라든지 메리 카사시라든지 여러 마리 로랑생이라든지 많은 그런 여성 화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튜브 물감이 기여한 바도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니타스 주제입니다. 바니타스는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에서 따온 그런 이제 이름이 되겠는데요. 라틴어로 허영, 헛됨, 허무함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얀 트랙이라는 화가가 그린 바니타스 정물이라는 그림인데요. 정물화를 그려요. 정물화를 그리는데 끔찍하게 회보를 그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런 그림 어떻게 집에다 그럴 텐데 서양 사람들은 즐겨 걸었다는 거죠. 바니타스 정물화는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지방에서 많이 그려지는데 그 당시 네덜란드는 신교권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구교권에서는 종교화가 계속 그려집니다. 교회가 중요한 패트론으로 남아있습니다. 귀족들도 종교화를 많이 주문합니다. 그런데 신교권이 된 네덜란드는 자치공화국이 됩니다. 귀족들의 어떤 힘이 약해지고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림으로 교회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화 주문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중산층 서민들이 그림을 주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신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물화 안에서도 또 신앙적인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화가들이 그것을 이런 그림 속에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고를 그리는 거,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 머리에 지프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인생의 영광도 유한하다는 거죠. 저 지프라기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죠. 투구가 보입니다. 힘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하다. 예. 담뱃대가 그 밑에 때가 보입니다. 인생은 담배 연기, 거품 연기 같은 거다. 금방 사라진다. 그 밑에 모래시계가 누워 있습니다. 역시 유한함. 그리고 또 조가비와 그 빨대가 보입니다. 저거는 어린아이들이 비누거품을 갖고 놀던 겁니다. 비누방울 만들려고. 예, 비누방울 같다는 거죠, 인생이. 그리고 악보라든지 그림이 보입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한순간뿐이라는 거죠. 값비싼 무슨 비단천,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병, 등등, 예, 그런 거, 돈,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도자기 물병, 예, 인생이란 뭐냐? 도자기에다가 물 담아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실수로 떨어뜨리면 깨지고 물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 예.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그림이거든요. 정물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림인데 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것도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겁니다. 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놀고 즐기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는 거죠. 일상과 금욕주의가 만나서 내가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방탕하지만 않는다면 직업이라는 건 신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신이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 그것을 내가 열심히 실천한다는 것인데 그 결과는 부로 드러나는 거죠. 이 부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결과니까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나는 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대신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꾸 자본이 쌓이죠. 축적이 되죠. 어떡합니까? 이거 다시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이런 모습,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성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바니타스가 구교권에서 많이 안 그려지고 신교권에서 많이 그려졌느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니타스 주제와 관련해서 그 블라세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인데요. 우는 천사라는 조각입니다. 아미엥 대성당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막 귀여운 천사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팔을 개고 있는 게 보니까 해골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손을 얹어 놓은 거 보면은 저 모래시계입니다. 네. 다 바니타스 주제에 나오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죠. 이 성당의 참사 회원이었던 메시르 기슬랭 루카의 묘석 위를 장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다. 권력도 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천사가 우는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루카라는 참사 회원이 어린아이들, 불쌍한 어린아이들, 고아들, 빈민 아이들을 열심히 구제한 사람이었답니다.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구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악의 천사 아닙니까? 아이 입장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예, 베레시차긴이라는 러시아 화가 전쟁화를 많이 그린 사람이죠. 전쟁 예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의 프레임에 쓰여 있는 문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올 모든 지배자들을 위하여, 모든 정복자들을 위하여,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정복의 영광, 지배의 영광이라는 건 해골 쌓인 것에 다름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10대 때부터 군사훈련 받고 임관해갖고 사마라 킨트 전투에 나가서 막 공도 세우고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전쟁도 정당한 전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쟁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전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립니다. 청일전쟁 때
러시아 함대를 따라왔다가 그 여순항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 화가인데 어쨌든 그런 서양화의 그런 그 바니타스 전통이 아주 증폭돼서 이렇게 표현된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시프트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인데요. 형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 뭘 그린 걸까요? 새, 토끼, 오리.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둘 다. 오리, 토끼. 자, 원래는 퀘스천 마크죠. 사실 오리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부리가 저렇게 생긴 오리 없죠. 토끼라고 생각하면 귀가 저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있는 토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순간 저걸 퀘스천 마크로 가만 놔두지를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쪽으로 끌어잡아 당겨서 봅니다. 아까 눈풀기 하실 때 우리 눈이 한계가 많다는 거 보셨죠?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물을 볼 때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대로 놓고 보지를 못하고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투사해버립니다. 욕망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걸 투사를 해버려요. 이를테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리구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리로 먼저 보인다든지 토끼탕을 좋아하시는 분은 토끼로 먼저 보인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릴 때 토끼한테 배추도 주고 그래 토끼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오리 막 기르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눈이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하고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바깥에서 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빛이 사물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기억이나 욕망 이런 것도 투사돼서 본다. 빛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한다. 우리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 전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름을 봤는데 강아지로 보인다든지 산을 봤는데 산이 거인의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게슈탈트 시프트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못 보고 엉뚱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상상이 발동이 되는 것이고요.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김재홍 씨가 그린 시집가는 날이라는 그림입니다. 시집가는 날이 저 주인공이 누구죠? 신부죠. 신부 보이세요? 지금 신랑이 싫어서 잠수했는지 신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재홍이라는 화가가 동강 유역을 그린 그림이에요. 동강이 수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몰되기 전에 빨리 가서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변형 속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그림은 신부를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부가 안 보이는데 90도 돌리면 보입니다. 전체가 다 신부의 모습이에요. 위에 지금 족두리가 머리에 있죠. 머리를 숙였어요. 족두리가 있고 뒤로 큰 비녀가 있고 거기 앞댕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적삼이라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 손을 모았는데 그 앞에 큰 건이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신랑 앞에 맞절하려고 고개 숙인 신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전통 산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산화일 뿐만 아니라 반만년 얼과 넋이 서려 있는 산화다. 개발도 좋은데 개발한다고 하다가 이런 얼과 넋을 다 쓸려보내면 진짜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소중한 가치다. 이걸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게슈탈트 시프트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같은 이제 동강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바위산에 이제 소나무가 나 있는데 이제 보이시죠? 아까는 안 보였어도 이제는 보입니다. 한번 보이면 패턴을 딱 인식하면 그 다음엔 다 보입니다. 자,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세워보면 어머니가 눈 감고 기도하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 떠다 놓고 자식 잘 되길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천지신명께 비셨습니까? 아이도 기도하죠.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빨리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머니 잘 모시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뿌리가 되는 정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한국 사람의 가장 뿌리가 되는 가치 덕목 효, 그것이 어려있는 산화가 우리 산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슈탈트 시프트 형태 전환이죠. 자, 이 그림은 아르침볼도라는 화가가 그린 베르툼누스라는 작품입니다. 베르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계절의 신입니다. 계절의 신의 모습으로 과일들, 식물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 보면 과일, 식물들인데 전체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르툼누스라는 계절의 신을 묘사했다고는 하지만 이 얼굴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루돌프 2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황제 덕에 농사가 잘 되고 세상이 평화로워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일종의 아부성, 그런 어떤 찬양이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과고 뭐 과일이고 그런데 전체 집합이 그러면 사과 과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 전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분의 합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는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될 때가 많고, 그런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복잡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창발하고 비슷하다. 하위 구성 요소에는 없던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구조에선 갑자기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걸 창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가소성이 있는 불에 잘 타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 다른 불에 타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불에 타지 않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H2O가. 집 지을 지능이 없는 흰개미가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아무런 설계자도 없는데 높이 뭐 한 4m 정도 되는 그런 집도 짓는다는 거죠.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애벌레를 위한 먹이 뭐 다 분류해갖고 공간에 다 배치하고요. 분명히 설계자가 없었는데 집단이 모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막 집단이 이루어지니까 신경세포는 정보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 그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을 우리가 창발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게슈탈트 시프트는 이런 어떤 형태들이 부분으로 보면 아까 풍경처럼 풍경이고 그런데 전체가 다 모여서는 전혀 다른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데페이즈망입니다. 마그리트가 그린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 데페이즈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낯설게 하기죠. 전혀 맥락이 다른 거 2개를 또는 3개를 서로 이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데페이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꿈속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마그리트입니다. 하늘은 낮인데요. 집은 밤이에요. 처음에는 뭐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보면 이상합니다. 낮과 밤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공존하고 있어요. 낮이라는 맥락과 밤이라는 맥락을 그냥 섞어버린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낯선 풍경이 왠지 낯익다는 겁니다. 왠지 낯익어요. 그럴듯해요. 문제는 이게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 밑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봤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미지 사유할 때 이런 현상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말하죠. 낯선 것은 사실은 낯익은 것이다. 낯익은 것이랍니다. 이것도 이제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이죠. 골콘다라는 그림.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아니라 막 사람이 쏟아집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마른 모를 만들면서 톡톡톡톡 떨어집니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응용했죠. 막 사람들이 떨어지는 장면. 이런 그림 역시 그 데페이즈망.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현상을 이어 보인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직관적인 이런 그 세계에 대한 통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삶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게 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게 말이 되냐? 그 규명이 돼야지. 규명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규명이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삶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은 미스테리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건 다 미스테리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미스테리라는 거죠. 마그리트 그림은 그걸 그린 거예요. 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그렸습니다. 미스테리 아니냐, 세계라는 게. 그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그리트.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미스테리. 규명 안 되는 거.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어떤 이미지 사유, 직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메레 오펜하임이라는 여성 작가가 만든 오브제, 모피 찻잔 세트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희한한 결합이에요. 찻잔에다가 모피를 갖다 결합시켜놨어요.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차 여기다 따라줘도 난감하죠. 먹다 보면 막 이렇게 흘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게 카페에서 피카소하고 얘기를 하는데 메레 오펜하임이 이 공예적인 걸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팔찌에다가 이 모피띠를 살짝 둘렀는데 그걸 피카소가 보더니 야 그거 멋있다. 모피 모든 데다 다 둘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첫 잔 세트를 앞에 두고서는 메레 오펜하임이 그럼 여기도 둘러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차가 마침 다 떨어졌으니까 웨이터한테 차 좀 더 갖다 달라고 한다는 말이 모피 좀 더 갖다 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모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만날 수 있죠. 기능상으로 따지면 만날 수가 없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지 연상 프로젝트로 매칭 프로세스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 마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모피 입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차 마시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모피 입으면 아주 넉넉한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찻잔도 좀 여성적이고 모피도 좀 여성적이고 둘 다 좀 섹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연결해 보다 보면 얼마든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 직관이라는 건 그런 대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힘이라는 거죠. 달리의 유명한 기억의 지속. 시간은 정확성의 상징인데 시계, 그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가 이렇게 휘어 있으니 정확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달리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꿈에서 까망베르 치즈를, 흐물흐물한 치즈를 먹는 꿈을 꾸다가 이걸 그리게 됐다는 거죠. 정확성이라는 거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걸 만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시계는 굉장히 정확한 거고 시간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는 시간차가 생긴다는 거죠. 아주 작은 극미한 차이라도 시간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간이 같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죠.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정확한 건 사실 정확한 게 아니다. 마그리트 이야기하고도 이어지는 거죠. 만평입니다. 달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파레트가 이렇게 축축 쳐져서 휘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 세계도 사실은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미스테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줄다름질 치듯이 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술을 감상하는가? 우리 주인 되기 위해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느낌의 주인이 될 때, 직관이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더 아주 분명하게 통찰할 수가 있고 창조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술 감상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직관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 미술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백전백승이라고 요즘 시대에 물망에 오르는 한국 작가 작품을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강익중 씨라든지 김하타 씨라든지 이불 씨, 많은 그런 이제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 유교 문화라든지 무슨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자체는 개인을 보면 굉장히 융통성도 많고 창의적이고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미술에도 예술 세계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가, 경제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요즘 중국 작가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데 중국의 훌륭한 작가들, 아주 높이 평가받는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높이 평가받는 작가들보다 더 나으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나가면 그들의 작품값이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의 5배, 10배를 뛰어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국 경제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사실을 세계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중국 작가의 지금 작품들 사두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흘러서 중국 경제가 더 고도 성장했을 때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작가들이 우리 작가들보다 더 고평가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우리나라 작가들 뛰어난 작가들 많고요. 나중에 높이 평가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